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은 핵전쟁도 아니고 화산 폭발도 아닙니다. 바로 작은 세균 하나가 만들어낸 끔찍한 이야기였죠. 14세기 중반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단 몇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덤이 됐고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흑사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1347년 어느 가을날 몇 척의 배가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갑판 위에는 죽은 선원들만 널려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구 관리들이 황급히 배들을 되돌려 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사자가 이미 유럽 땅에 발을 디딘 후였거든요. 그 순간부터 유럽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병의 정체는 페스티스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이 세균은 진화의 완벽한 살인자였죠. 수천 년 동안 중앙아시아의 설치류들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이 균이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뛰어든 겁니다. 벼룩을 매개로 해서 말이에요. 감염된 벼룩이 쥐를 물면 세균이 쥐의 소화기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쥐는 미친 듯이 배가 고파져서 더 자주 물게 되고 매번 물 때마다 세균을 토해내죠. 인간이 이 세균에 감염되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건 림프절이 사과만하게 붓는 썬페스트였어요. 사망률이 60% 정도였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죽어갔습니다. 더 무서운 건 페페스트였습니다. 기침만 해도 전염되고 거의 100% 사망했거든요. 한 사람이 기침하면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전멸하는 일도 흔했어요. 가장 끔찍한 건 폐혈성 페스트였는데 혈관이 터지면서 온몸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환자들은 말 그대로 검은 시체가 되어 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중세의학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사들은 4가지 체액의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피를 빼내고 설사약을 먹였는데 이건 오히려 환자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니까 전염병을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신료와 허브로 공기를 정화하려 했지만 당연히 소용없었죠. 심지어 의사들은 새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거기에 향료를 넣어서 나쁜 공기를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어떻게 유럽까지 왔을까요? 바로 실크로드 때문이었습니다. 1330년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무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마르칸드 같은 큰 도시들이 먼저 무너졌죠. 그 다음엔 중국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원나라 인구가 1억 2천만에서 6,500만으로 줄어들 정도였거든요.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카이로와 바그다드에서는 거리에 동물들만 돌아다녔을 정도였습니다. 1347년 크림반도 카파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몽골군이 이 도시를 포위했는데 군대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몽골군이 투석기로 전염병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생화학 무기의 시초였죠. 카파에서 도망친 배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지면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제노바, 베니스, 콘스탄티노플로 향한 배들이 각각 죽음의 씨앗을 실어 나른 거였어요. 유럽의 상황은 전염병이 퍼지기에 완벽했습니다. 도시들은 비위생적이었고 쥐떼가 득실거렸어요. 파리에는 20만 명이 살았는데 하수처리 시설이 전혀 없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염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죠. 런던에서는 하루에 200명씩 죽어나갔고 시체를 처리할 사람도 부족해서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집단 매장을 해야 했습니다. 피렌체는 인구의 60%를 잃었습니다. 베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에서는 13,000개가 넘는 마을 중 3,000개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만 몇 달 만에 5만 명이 죽었죠. 독일의 니른베르크와 아우크스부르크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전 대륙이 거대한 무덤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종소리는 하루 종일 울려 퍼졌고 관 만드는 목수들이 부족해서 시체를 천에 싸서 묻어야 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왕족까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실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계급과 신분에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농민부터 부유한 상인, 심지어 왕족까지 말이죠. 이 재앙은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어 놨습니다.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농민의 3분의 1이 죽자 갑자기 노동력이 귀해졌습니다. 살아남은 농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조건을 내세울 수 있게 됐죠.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말이에요. 영주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토지에 묶여있던 농노제도가 점점 무너져갔어요. 임금도 2배, 3배로 올랐습니다.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성직자의 40%가 죽었어요. 병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된 거죠. 수도원 전체가 사라진 곳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하는 의문이 퍼지면서 교회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며 참회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려는 거였죠. 수천 명이 떼를 지어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해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 전염병 확산에만 도움이 됐습니다. 더 끔찍한 건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다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저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면서 말이죠. 스트라스부르에서는 하루에 2,000명의 유대인이 산채로 불타 죽었습니다. 마인츠에서는 6,000명이 학살당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공동체는 종교적 관습 때문에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고 오히려 전염병 사망률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재앙이 결국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면서 경제가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노동력 부족 때문에 기계와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물레방아와 풍차가 더 널리 쓰이게 됐죠. 자본주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남은 농민들은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됐고 도시민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됐어요.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법이 전혀 듣지 않자 의사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체 해부가 허용되면서 인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검역제도가 시작됐어요. 감염 지역에서 오는 배들을 40일 동안 격리시켰거든요. 공중보건의 출발점이었죠. 병원도 단순한 자선기관에서 치료기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났어요. 예술과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춤이라는 그림이 인기를 끌었어요. 황제부터 거지까지 모두 해골과 춤추는 모습을 그린 거였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단테의 신곡,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작품들도 이 시대에 나왔어요. 보카치오는 실제로 피렌체에서 흑사병을 목격했고 그 경험을 소설로 썼거든요. 문학에서도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주제들이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술도 혁신됐습니다. 기사 계급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전쟁 방식이 바뀌었어요.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전문 용병들이 등장했습니다. 몇 주만 훈련하면 총을 쏠 수 있었거든요. 몇십 년 훈련한 기사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 이것은 나중에 유럽이 다른 대륙을 정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민주화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기를 다룰 수 있게 된 거니까요. 1353년 전염병이 물러갔을 때 유럽은 완전히 다른 대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는 7,500만에서 5천만으로 줄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어요. 더 넓은 땅, 더 많은 기회, 더 큰 자유를 얻은 거죠. 봉건제도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고 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화폐 경제가 더욱 발달했고 은행업도 성장했어요. 메디치 가문 같은 대부업자들이 유럽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도 이 재앙에서 탄생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시체를 해부한 것도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조각한 것도 모두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인생은 짧으니까 의미 있게 살자는 생각이 퍼진 겁니다. 중세의 내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현세의 삶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등장했죠.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학혁명의 토대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자는 정신이 생긴 거죠.
이게 나중에 갈릴레이, 뉴턴 같은 과학자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연금술에서 화학으로, 점성술에서 천문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봉건 영주들 대신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같은 근대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전문 관료제도 생겨났고 상비군도 만들어졌습니다. 세금 제도도 체계화됐어요. 왕들이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의회 같은 대표 기구들도 이때부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라도 혼자서는 모든 걸 할 수 없었으니까요. 흑사병의 영향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도 질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원주민들이 유럽에서 온 병원균에 면역이 없어서 대규모로 죽어나간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을 겪으면서 얻은 의학 지식이 다른 대륙 정복에 활용된 셈입니다. 유럽인들은 질병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총과 칼보다도 세균이 더 치명적인 무기였던 겁니다. 경제 시스템도 국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은과 금이 유럽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망이 구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염병도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도 흑사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중보건 시스템,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모두 전염병에 대비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모두 그 뿌리를 14세기 재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도 바뀌었습니다. 더 넓은 도로, 더 나은 하수처리 시설, 더 많은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런던의 대화재 이후 재건될 때도 흑사병의 교훈이 반영됐습니다. 위생과 환기를 고려한 건축 양식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보험업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에 대비하려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생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이 체계화됐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금융기법들이 개발됐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변했어요. 대학들이 실용적인 과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법학, 상업 등이 신학과 철학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지식의 민주화가 일어난 셈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전염병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와 비교하면 정말 다행이죠. 우리에게는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국제협력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백신 개발에 1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모든 병원에는 인공호흡기가 있고 의료진들은 바이러스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흑사병의 교훈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일부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나타났어요. 14세기 유대인 학살과 비슷한 패턴이죠. 전염병은 인간 사회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필수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일해야 하고 의료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흑사병. 이 재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위기는 파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 인간은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말이에요. 흑사병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되 동시에 인간적인 연대와 협력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흑사병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